1912년 4월 10일 미국 최초의 여성 연극 감독인 르네 해리스는 남편과 함께 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가 승선하려는 찰나 낯선 노인이 다가와 불쑥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삶을 사랑합니까? 해리스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노인은 모자를 한 번 더 눌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나쁜 징조군요. 쉘브르에서 내리시오. 나는 그렇게 할 거니까. 노인은 자신의 말을 마치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해리스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그대로 배에 오르게 되죠. 그녀는 노인의 충고를 금세 잊어버렸고 배의 기항지인 쉘브르에서 내리지 않은 채 목적지인 뉴욕까지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탑승한 배 타이타닉호는 결코 뉴욕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에 정박해 있던 대형 여객선이 첫 출항합니다.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 세계적인 부자와 귀족들을 태운 이 배는 4월 10일 영국에서 출발해 프랑스 쉘브르와 아일랜드의 퀸즈타운에 기항한 후 4월 17일 아침 미국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타이타닉호는 말 그대로 웅장한 규모를 뽐냈습니다.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고급 레스토랑 등 아주 호화로운 선실들도 자랑했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유람선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들도 주목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배를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불침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승객들 중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전 재산과 짐을 모두 가지고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타이타닉은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타이타닉호는 선장인 에드워드 존 스미스를 비롯해 총 2224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타이타닉호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항한 것과 다르게 항구를 다 떠나기도 전에 아찔한 사고를 겪습니다. 출항 당시 타이타닉호의 정박용 밧줄이 아닌 뉴욕호의 정박용 밧줄을 끊어버린 것인데요. 출발도 전에 큰 사고가 일어날 뻔한 것이죠. 훗날 대중들은 이 사고를 두고 거대한 재앙에 대한 예고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이타닉호가 지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항로에 거대한 빙산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메시지도 수신되었는데요. 그러나 타이타닉호의 무선 통신을 맡았던 통신사들은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나는 경로인 북대서양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던 항해 4일차 밤 23시 39분 견시를 보던 레지놀드 리와 프레드릭 플리트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전방 500m도 채 되지 않은 곳에 불쑥 솟아있는 빙산이었죠. 눈앞에 빙산이다! 프레드릭은 빙산을 발견하자마자 비상사태를 알리는 종을 몇 번 울린 후 선교에 전화로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날 밤 견시를 맡고 있었던 프레드릭과 레지놀드는 맨눈으로 바다를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탑승하기로 했던 2등 항해사 데이비드 블레어가 갑작스럽게 탑승하지 못하게 되며 쌍안경 상자의 열쇠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날 바다는 파도 한 점 없이 잔잔했지만 달빛이 없어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타이타닉호에는 탐조등조차 달려있지 않았는데요. 그렇기에 프레드릭과 레지놀드는 거대한 빙산이 가까워지고 나서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당직 항해사였던 제임스 무디가 조타실에서 프레드릭의 보고를 접수하고 1등 항해사인 윌리엄스 맥메스터 머독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바로 타이타닉에 승선해 있던 모든 선원들에게 전해졌죠. 빙산을 확인한 머독은 그것을 비켜가기 위해 방향을 바꿀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보일러실의 방수 격벽이 닫힐 것임을 알려두죠. 모든 이들이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돌리기 위해 애썼지만 타이타닉의 선체는 거대했고 빙산과의 거리는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수면 위로 솟아있는 20m 높이의 빙산은 말 그대로 일각에 불과했죠. 수면 밑으로는 그 10배에 달하는 얼음 덩어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23시 40분 타이타닉호에 우연히 거대한 빙산과 비껴나가듯이 부딪힙니다. 머독은 빠르게 빙산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명령하고 물이 새기 시작한 보일러실의 방수 격벽을 폐쇄합니다. 타이타닉호의 가장 아래쪽 객실인 3등석의 승객들은 선체가 빙산과 부딪히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위쪽의 1등석, 2등석 승객들은 약간 흔들렸을 뿐 큰 충격을 느끼지 못했죠. 몇몇은 깨어났지만 대다수는 그때까지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타이타닉의 선장인 스미스 역시도 흔들림을 느끼고 깨어났는데요. 그는 깨어나자마자 조타실로 향했습니다.
머덕은 스미스 선장에게 우연 하단부 측면이 빙산에 의해 강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죠. 23시 47분 스미스 선장은 모든 일을 보고받은 후 선체에 무리가 갈 것을 고려해 미속 전진 상태로 배를 전환합니다. 선원들은 충돌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승객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갑판에 떨어진 얼음 조각들로 축구를 하거나 위스키에 넣기 위해 챙겨가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첫 충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타닉호에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선박의 전반적인 보수를 담당하고 있던 존 허친슨이 배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조타실에 보고합니다. 23시 52분 보일러실 및 최하 갑판의 침수가 확인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타이타닉호의 설계자 토머스 앤드류스와 배를 건조한 화이트 스타 라인사의 사장 브루스 이즈메이도 조타실에 도착하는데요. 이즈메이는 타이타닉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말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스미스 선장은 걱정된다고 대답하였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선원들에게는 승객들을 전부 깨우라고 명령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최하층 객실이 전부 침수됩니다. 자정이 넘어간 시간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본격적으로 배에서 탈출할 것을 안내합니다.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침몰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갑판에 집결시켜 구명조끼를 나눠주기 시작했죠. 갑판이 혼란스러운 그때 통신실에서는 첫 구조 신호를 발송하게 됩니다. 구조 요청, 여기는 MGY. 구조 요청, 여기는 MGY. 구조 요청, 여기는 MGY. 현위치 북위 41.46, 서경 50.24. 즉시 와주기 바람. 빙산과 충돌했다. 타이타닉호가 최초 구조 신호를 발송했을 때 인근 16km 거리에는 캘리포니안 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안 호의 단 한 명뿐인 통신사는 취침 중이었고 타이타닉호의 구조 요청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타이타닉호는 CQD 신호를 반복적으로 주변 선박에 발송합니다. 이 긴급 신호를 최초로 수신한 것은 프랑크푸르트 호였는데요. 이후 마운트 템플 호가 응답해 상황을 묻고 타이타닉호가 현재 빙산에 충돌했음을 알리죠. 00시 25분경 사고 현장으로부터 대략 93km 정도 떨어져 있던 여객선 카르파티아호가 응답합니다. 카르파티아호의 통신사인 헤럴드 코탐은 구조가 필요한지 재차 확인하였고 타이타닉호는 즉시 현장으로 와줄 것을 요청하죠. 00시 34분 최초로 조난 신호를 수신했던 프랑크푸르트호가 타이타닉에게 상황을 묻습니다. 그 시각 배는 빠르게 침몰 중이었고 갑판의 소음으로 인해 신호를 수신하지 못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타닉호는 CQD에 SOS를 섞어서 신호를 송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달되는 내용은 거의 동일했는데요. 다만 빠르게 침몰하고 있으니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이 추가된 상태였죠. 새벽 1시 3분 타이타닉호의 침몰이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은 주변의 선박들에게서 대량의 무선 신호들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해 신호가 발생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는데요. 마운트 템플호는 모든 선박에게 무차별적인 무선 발송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죠. 당시 북대서양을 통과하는 다른 선박들이 많았으며 그들이 위험에 대한 신호를 제대로 송신하지 못할 경우 타이타닉이 붕괴시킨 빙산의 잔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시 27분 여성과 어린이들을 우선적으로 구명정에 탑승시키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통신실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죠. 1시 45분 타이타닉은 SOS 구조 신호를 발송하며 기관실이 침수되었다고 알립니다. 통신실에서 배의 상태를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는 동안 갑판의 좌연과 우연에서는 구명정을 내리고 승객들을 태워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시키고 있었죠. 1등 항해사였던 머덕은 현장에 더 이상 여성 혹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 남성들을 태워내리라며 구조를 지휘합니다. 2시 5분 비상용 구명정 2척을 제외한 마지막 구명정이 좌연에서 내려집니다. 모든 구명정이 타이타닉을 탈출하고 나자 스미스 선장은 선원들에게 모두 제살길을 찾으라고 명령했는데요. 그즈음 배가 기울며 물속에 잠겨 있어야 할 프로펠러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2시 10분경 바닷물이 최상층 보트 갑판까지 다다릅니다. 이제 타이타닉호의 완전한 침몰은 정해진 수순이었죠. 2시 15분 바닷물이 본격적으로 갑판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선체도 빠르게 기울었으며 갑판에 남아있던 승객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물 속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곳곳에서는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들이 들려왔죠. 그리고 2시 17분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타이타닉의 무선 신호가 끊깁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는 타이타닉.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는... 타이타닉호의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발생합니다. 남아있던 타이타닉호의 불빛이 전부 꺼진 것도 그 직후였죠. 결국 2시 20분 타이타닉호는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고 맙니다. 배가 침몰한 후 주변은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차가운 북대서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바다에 빠져 익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타이타닉의 부유물과 충분히 지급된 구명조끼 덕분에 침몰 직후에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체온증이었죠. 당시 바닷물의 온도는 영하 2도였습니다. 바다에 빠졌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되죠.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되었던 2등 항해사 찰스 라이톨로는 바다에 빠졌던 감각을 천자루에 칼로 몸을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타이타닉을 구조하기 위해 출발했던 카르파티아호가 도착한 것은 배가 완전히 가라앉고도 1시간 40분이 지난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카르파티아호의 선장이었던 아서 로스트로는 배의 동력을 전부 속도에 집중시키기 위해 식당을 제외한 모든 곳에 온수와 난방을 끄라고 지시한 채 이동했는데요. 이것은 빙산의 잔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북대서양의 새벽 항로에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타이타닉호 구출을 위해 목숨을 무릅쓴 것이었죠. 카르파티아호는 도착하자마자 신속하게 생존자들을 구출합니다. 그들은 최대한 많은 생존자를 인양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렇게 살아남은 생존자의 수는 탑승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은 710명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난 사고인 타이타닉. 이 사고는 2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했기 때문에 수많은 후일담이 엮여있기도 합니다.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던 이들 중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전해지지만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양보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타닉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가 있죠. 그가 마지막 순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승객들의 탈출을 돕고 끝까지 배에 남아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배에는 한국의 역사와 밀접하게 엮여있던 인물도 탑승해 있었는데요. 1907년 고종의 헤이그 특사를 도운 유일한 외국인이자 세계 언론 역사의 대부로 불리는 윌리엄 토마스 스티드이죠. 그는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돕고 자신의 구명조끼마저 타인에게 양보한 채 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직전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월리스 헨리 하틀리가 지휘를 맡았던 악단은 배가 침몰하기 10분 전 마지막 연주를 마친 후 서로에게 행운이 있기를이라는 인사를 남기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단원들 중 유일하게 월리스만이 그의 바이올린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죠. 기관실과 통신실에서 근무하던 선원들도 끝까지 그들의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후의 최후까지 자리를 지켰죠. 사상 최악의 해난 사고로 불리는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는 영화로 개봉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 비극이 이미 14년 전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898년 모건 로버트슨이 쓴 단편소설 무용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책에서는 전직 미해군 장교인 존 로울랜드가 타이탄이라는 배에서 갑판원으로 일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소설 속 타이탄호도 4월의 어느 밤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게 되는데요. 침몰의 원인뿐 아니라 승객을 태울 수 있었던 구명정의 수, 배의 크기와 이름 등이 실제 타이타닉호와 비슷해 사고 이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비극을 예언한 책이라고 불렸죠. 타이타닉호에 숨겨진 비하인드 중에서는 그 크기만큼이나 거대한 음모론도 존재했습니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불침선 등의 수식어를 얻을 만큼 견고함과 안정성을 지닌 타이타닉. 그렇기에 혹자는 이 배가 침몰하게 된 이유가 빙산 때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죠.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 사건이 배의 보험금을 받기 위한 화이트 라인사의 고의적인 조작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독일의 유보트에 의해 피격당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음모론과 추측들은 많은 전문가들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침몰선 타이타닉은 아직도 수면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그날의 생생한 아픔과 흔적도 전부 수면 아래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것이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약 100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지는 2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주월 해양학 연구소는 타이타닉 개봉 25주년을 맞이해 1986년 타이타닉 최초 탐사 당시 촬영했던 8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탐사에 참여했던 해양학 교수 로버트 벨러드는 탐사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죠. 타이타닉호는 해저에 지어진 거대한 묘비 같았습니다. 수색 중 엄마와 아기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을 찾았는데 그렇게 보이는 신발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직도 어제의 일처럼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문가들은 타이타닉의 잔해가 금속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로 덮여 있어 10여 년 뒤면 모든 것이 바닷속에 흩어져 사라질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비운의 침몰선 타이타닉. 10년 후에는 그날 바다에 잠겼던 이들도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To make each day count. 기묘한 밤이었습니다.